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들의 직업관, 그리고 인생관, 가치관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중규 GL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조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쇄 창업자라고 불리는 창업의 아이콘, 창업의 DNA가 반짝거리는 GL컴 조중규 대표님을 모셨는데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준규입니다. 저는 73년도에 태어났고요. 태어나기는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8살에 상경을 하여 용산에서 어린 시간을 다 보냈고 초, 중, 고등학교까지 용산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년을 연애했나요? 저희 와이프 고3 때 제가 만나서 8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 딸 아이 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본인의 이력서를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중요한 거는 창업, 저희가 연쇄 창업자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GL컴이라는 회사가 궁금한데 어떤 회사입니까? 이벤트 프로모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대행사가 있고 그 밑에 기획사가 있고 그 밑에 실행팀들이 있죠. 뭐 무대, 뭐 조명, 뭐 여러 업체들이 다 있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기획사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BTL 쪽이 있고 ATL 쪽이 있는데 저희는 뭐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홍보 프로모션 뭐 이런 행사들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뭐 저희가 사담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로는 아직 직장을 다녀본 적은 없다. 창업을 딱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2005년도에 GL컴을 창업하셨어요. 창업의 계기가 있었습니까? 창업은 계기라고 하면 좀 뭐 하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좋은 대학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또 저희 어머님이 가락시장에서 중매인을 하셨는데 제가 돈을 달라고 그러거나 저는 뭐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막 그랬는데 새벽에 나가 장사하시는 어머님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하기도 좀 뭐했고 그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는 제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입학을 하고 휴학계를 내고 휴학계를 낸 상태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벼룩시장이 있었죠. 벼룩시장을 보고 많은 일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영업 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서부터 실제로 어떤 영업 세일즈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저희 어머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기대지 않고 사실 뭐 제가 자가용도 마련하고 그래서 그런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사실 직장 생활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은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업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경복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주변엔 이상하게 부자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고 싶었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벌고 싶고 그 돈 버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창업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보면 회사 구조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이 독특하다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그 뭐 4명, 3명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뭔가 자산을 불려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잘 안 들더라고요. 제 개념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회사가 마포에 있는데 홍대에 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를 하나 산다고 가정을 해도 제가 월급을 줘가지고는 우리 차장급, 부장급 친구들이 집을 한 칸 사기가 힘들 것 같다. 저는 한 30평대 아파트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직원들 모아놓고 내가 니네들한테 평생 월급을 줘서 니네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오너가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조그맣게 분사를 해서라도 아이템들을 좀 해서 너희들한테도 좀 시너지가 있고 나 또한 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항상 고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즉 그 말은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계열사를 알아서 만들어라.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지분을 쉐어해서 나간 분사된 회사가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또 남아있는 직원들한테는 또 크나큰 동기부여가 되죠. 잘 됐을 경우에. 뭘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안 돼도 어쨌든 다시 직원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네. 네. 아, 뒤에 이제 보험이 들어져 있군요. 약간.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되게 즐겁게 아이들이 제안하고 다시 그걸 가지고 아이데이션하고 다시 야 한번 가자라고 하면 일부 지분을 쉐어하고 뭐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회사의 또 경영 철학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도전 정신. 심지어 이직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이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뭐 회계를 담당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요런 업무만 한다라고 하면 비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고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한번 배워봐라 이러면서도 이야기를 해서 뭐 실제로 뭐 애견 미용을 배워서 저기 독립한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좋은 뭐 케이스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최대한 제가 케어는 하지만 네. 될 수 있으면 뭐 여기에서 좋은 경험으로 좋은 인맥으로 나가서 분사할 수 있는 것들도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항상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전 정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 운영하면서 좀 뜻깊었던 프로젝트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도 이제 해외 쪽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해외 쪽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많이 했었죠. 이제 대만이나 홍콩 뭐 이런 동남아 쪽도 많이 왔다 갔다 출장을 다니고 하면서 대표님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한 2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한때 유행했던 버블티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밀크티 자체가 가져오면 너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제안을 했죠. 대표님 이거 하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본사에 메일을 보내고 했죠. 우리가 한국에서 이거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서 하고 싶다. 근데 계속 1년이 넘도록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는 유명하다고 하지만 그 오너가 뭔가 글로벌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없었겠죠. 근데 어느 한순간에 몇 번 메일 보내고 하다 보니 답이 왔는데 뭐 호주에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 사람과 미팅해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라.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 버블티 한때 유행했던 버블티를 저희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1호점을 강남역에 매장을 오픈했는데 12평 매장에서 막 하루 일매출이 1,500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였죠 한때. 엄청났죠. 네. 그래서 이게 9명이 서서 한 사람은 얼음만 넣고 한 사람은 우유만 따르고 이럴 정도로 분업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핫한 음료가 됐었죠. 근데 이거 됐다.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안했던 직원들한테 약 30% 정도의 지분을 주고 시작을 했는데 매장을 계속 늘렸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남포동, 해운대, 뭐 대구 동성로, 청담점, 삼성점, 뭐 여의도 IFC몰, 잠실 지하상가점, 사당점, 대학로점 그래서 13개를 막 급하게 늘렸습니다. 딱 마지막에 이제 사당점 오픈하고 여의도 IFC몰점을 딱 오픈하는 순간에 코로나가 왔어요. 정말 그 가슴이 아팠는데 그때는 보통 매장에서 오픈을 했을 때는 안 되는 매장이 하루 일매출이 한 5, 600 정도 그리고 잘 되는 매장은 다 1,000만 원이 넘었고요. 이런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의 회사의 방향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겠죠. 근데 자리는 뭐 임대료는 거의 한 싼 데가 700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의 매장들을 구해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라는 게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뭐 50만 원, 뭐 40만 원, 70만 원. 그래서 과감하게 한 6개월, 1년 정도 견디다가 뭐 보증금이고 뭐고 하나도 못 찾고 그냥 폐점하게 되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여의도에 하나 작은 매장 하나 남아있는 게 다고요. 지금 9월 달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이라 아마 9월 전에 그것까지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없이 덤볐다가 이거는 저희들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그 코로나라는 무서운 그런 전염병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다시는 먹는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단은 이건 대박 아이템이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창업을 딱 한 다음에 네. 망했잖아요. 네.
망한 경험이 또 많으셨죠? 근데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뭐 두려움 때문에 사실 스타트를 못 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망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조금 무모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성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직원들 리딩하는 역할도 좀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공격적으로 급하게 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망할 거다, 두렵다 이런 생각은 크게 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예를 들면 전체를 올인해서 했다라고 하면 제가 30대 때, 40대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케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한 1, 20% 한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지 그렇게 예전처럼 100을 가지고 다시 100 여기에다 20 보태서 120으로 올인하고 이런 거는 30대 때 진행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뭐 그게 또 두려움이긴 하겠네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케어해야 될 직원들도 많고 또 가족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창업도 함께 하자라고 얘기도 하고 부하 직원들과 일을 함께 만들면서 계열사도 점점 늘어나고. 근데 이 계열사를 보면 약간 의미가 이어지는 계열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생소한 분야의 애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 좀 맞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처음에는 그 통신 쪽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되게 열심히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안정적인 어떤 수입원이 있다 보니까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행사나 이벤트 쪽을 전문적으로 할 때는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좀 있어서 좋은 인재들을 저희가 같이 파트너로 같이 모시고 진행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BTL 쪽이다 보니까 뭐 렌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 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외주를 줘야 되는 일들이 조금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좀 불편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제안서를 쓰는데 디자인 관련된 것들이 제안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도 숙제인 거예요. 이게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저희가 제안서에 요청할 때마다 디자인을 해줘라 하다 보니 거기에서는 이걸 또 해야 되나? 이걸 숙제인데 이런 생각에 자꾸 협력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럴 바엔 디자인팀을 좀 구하자. 이렇게 진행을 해서 디자인팀을 또 구해놓고 인원 어떤 팀을 조성해 놓으니 또 이들만으로는 우리 것만 해가지고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외부 영업을 좀 하자. 그래서 또 영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인력이 또 부족하게 되고 설계를 하자. 그 다음에 시공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키텍처 건설 쪽에 관련된 일들의 법인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가 막 몰릴 때 여기저기서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렌탈이나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 의자에서부터 뭐 골프 대회를 하게 되면 스탠드 모든 렌탈 물품들을 저희가 렌탈해서 쓰게 되는데 그런 회사들도 또 저희하고는 뭔가 탁 시원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렌탈사를 하자. 이래서 또 우리 일만 해도 기본적인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렌탈사 오픈하자 해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또 창고 지어서 렌탈이라는 부분을 또 한 부서원이 나가서 진행해서 총괄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생뚱맞게 하는 것들은 제 오지랖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 이게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에 이거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거나 짓거나 할 때는 저희가 쓴다라는 조건이 있을 땐 무조건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을 거두자 뭐하자 이런 걸로 부동산을 투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건물을 짓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일들을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상도 받고 여러 가지 인증도 또 받으셨는데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노비즈 인증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겁니까 이건? 이노비즈 인증은 아마 중소기업에서 하는 가장 큰 협회일 것 같습니다. 이노비즈 협회가 뭐 사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인증을 받는 순간에 5년간, 3년간인가 5년간 뭐 세무조사도 면제되고 되게 좋은 장점들이 많은 인증입니다. 근데 인증이라고 해서
제품을 가지고 꼭 뭔가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거야가 아니라 회사 자체의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라든가 성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땐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일정 매출이 아마 기준이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한 50억에서 70억 정도의 연매출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순간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그런 정책들 때문에 또 모임도 많이 가지면서 지역별로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뭐 그게 또 유사한 게 서울시의 하이서울 기업 인증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서울 협회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그런 인증들이 기업을 하다 보면 사실 그 나라에서 협회를 만들어 놓은 협회에서 그 지원받는 프로그램이나 생각보다 기업을 할 때 유용한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이런 인증, 그다음에 협회에 가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취업해서 네. 직장 다닌 것도 꿈꾸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창업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 창업하면 혹시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연매출 정도? 저희 매출은 계열사까지 다 합쳐서 예전에는 뭐 1,000억이 좀 넘었는데, 네, 근데 통신사 관련된 부분은 일부 매각하고 뭐 이래서 지금은 800억 전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매출을. 아, 근데 마진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의 시작 스토리도 충분하고 지금 매출도 상당히 큰 내용인데 앞서서 잠깐 내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야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는 생각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제 용돈은 벌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주말에 뭐 가락시장에서 리아카 끄는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그게 이제 적지 않은 비용들의 수익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고등학교 때 같으면 한 달 용돈이 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렇죠. 네, 하루에 주말에 나가서 새벽 내내 리아카 끌고 하면 한 달에 하루에 뭐 한 5, 6만 원 버는 그런 사이즈였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내가 벌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형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형은 또 새님처럼 공부하고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좀 약간 개구장이 같은 스타일. 그래서 뭔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업의 비결, 좀 어떻게 보면 잘 성장시킨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남이 저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약간 스펀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도 할 때 되게 잘했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40대 초반에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았던 게 그 윤태익 교수님의 머리 가슴 장형,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어요. 근데 머리 가슴 장형이 사람의 성격을 그냥 쉽게 세 분류를 하자. 그래서 머리형이 있고 가슴형이 있고 장형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실제로 이제 대면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그런 인사이트를 받는 그런 강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 내가 살아왔던 것들도 고민하고 앞으로 살 날들도 그거에 매칭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맞는 얘기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뭐 머리형은 예를 들면 전화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좀 다르죠. 네.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앵커님처럼 뭐 약간 머리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슴형 같은 경우에 약간 사교성이 있고 전화 통화만 해도 길죠. 안녕하세요. 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멘트 성향을 가지신 분들. 장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본능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느낌대로 가고 뭔가 뭐 알아! 라고 했을 때 손도 막 이렇게 드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성격과 상대의 성격을 알게 되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받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해서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팀을 구성할 때도 상대가 어떤 성향인지 알고 팀을 구성해야 되는 거고 팀장이 예를 들면 머리형이면 머리, 가슴, 장형의 팀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머리형의 어떤 팀장이 일을 시킬 때에 머리형한테는 머리형 스타일로 시키면 되고 가슴형한테는 가슴형 형태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머리형 그 마인드로 가슴형한테 일을 시켰을 땐 가슴형이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장형도 마찬가지
머리형의 스타일로 했을 땐 장형이 못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을 알게 됐죠. 그래서 되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해가 가실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머리형의 성향은 되게 논리적이고 만약에 이제 일을 지시할 때 머리형한테는 똑같이 시키면 되는 거죠. 이거 글자 폰트는 이렇게 하고 5장으로 하고 5시까지 준비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끊어지게끔 이야기를 했을 때 머리형은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딱 대화가 되는데 가슴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교적이고 누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는 팀장이 머리형처럼 시키면 되게 냉정해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야 김대리 너 감기 걸렸었다며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한번 보듬어 주고 야 우리 요거 대표님이 뭘 시킨 게 있는데 요거 요렇게 좀 해야 되는데 괜찮겠니? 이렇게 대화를 하면 충성을 다해서 일을 다 하고 리포트 제대로 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형의 어떤 팀장의 역할이 자기 팀원들의 어떤 성향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머리형의 팀장이 장형한테 일을 시킬 땐 일일이 머리형처럼 꼼꼼하게 이거 뭐 글자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몇 장으로 하고 뭐 하고 알지?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장형은 나가면서 바로 욕하겠죠. 알면 지가 다 하지. 이러면서 더 화를 내고 뭔가 반감이 생기는 역할이 있죠. 야, 너 저번에 해봤지? 너 진짜 잘했던데 그때. 야, 해봐. 해다 줘. 5시까지. 오케이? 이렇게만 얘기해도 장형은 다 알아듣고 가서 부산을 막 떨겠죠. 야, 팀장님이 넌 복사하고 뭐 이거 하라니까 빨리빨리. 근데 내가 뭐 하는 거지? 다시 가서 팀장님한테 팀장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장형은 그 일을 해내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성격을 알고 제 성격을 알면 실제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맹신한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되게 정확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업의 비결을 나의 성향 그리고 상대방의 성향을 명확히 아는 것에서 찾아내셨는데 그러면 궁금한 건 본인의 성향은 뭡니까? 저는 장머리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형에 가깝지만 약간의 머리형. 그러니까 보통 9개로 나누긴 하셨어요. 윤태익 교수님이. 그래서 장형의 성향이 뭐 60%다라고 하면 머리형의 성향이 한 25% 있고 그다음에 가슴형의 성향이 또 뭐 15% 있다. 뭐 이렇게 대부분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중대에서 그 석사 논문 쓸 때도 디스크 행동 유형. 그러니까 머리 가슴 장형은 사실 이게 뭐 학문적인 내용으로 학설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스크 행동 유형이나 이런 것들로 논문을 발표해 보게 했는데 진짜 그 공부하면서 더 느끼지만 그 상대의 성격을 구분해서 그 성격을 맞춰주는 것들이 제가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회성 좋은 스펀지 같은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장점이 있다. 물건 세일즈 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내가 세일즈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머리형한테는 파는 방법이 다르고 가슴형한테 또 파는 방법이 다르고 장형한테 또 파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는 제가 여지껏 살면서 물론 한 40살 초반에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지만 그 전에 살았던 것도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랬구나라고 인지하게 되고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거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이제 뭐 앞서 잠깐 나왔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템이 이거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밀어붙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안 됐는데 좀 내가 이건 진짜 힘들었다. 이 일만큼은 기억에 좀 남는 실패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물론 더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GL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환경이었죠. 녹색 기술 인증을 받고 뭐해서 그 발명 동상 대통령상까지 받고 그래서 실제로 PMMA 그 아크릴 확산판을 만드는 그런 그 회사였는데 그 플라스틱 용기 애기 그 우유병 이런 것들을 만드는 소재로 만드는 걸로 친환경 소재로 만든 거죠. 우리가 보통 그 PMMA라고 해서 아크릴, 그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PC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화재 시에 불이 나거나 뭐 하면 다 죽거든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독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지하철에서도 불이 났을 때도 사실 유독가스 때문에 죽었고 사람들이 뭐 이런 일들처럼 되게 위험한 건데 저희는 PP로 해서 확산판을 만들었죠. 이제 조명 카바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를. 그리고 녹색 기술 인증도 받고. 근데 그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었던 건
만들어서 저희가 양산까지 했어요. 양산까지 했는데 문제는 그걸 써줘야 되는데 기존에 관성처럼 썼던 그 제조사의 그 구매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데 적용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찍어서 만들고 있는데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되게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매출이 일어나곤 했지만 그게 좀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을 상대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던 거고 어떤 신기술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일부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약 10여 년간 고생 많이 하다가 그냥 특허권만 계속 유지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드랍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번 했던 아쉬움이 있는 GL 코리아 확산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GL 푸드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식품을 했던 회사인데 군고구마 말랭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그 마트에는 아마 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다 들어가서 군고구마 말랭이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판매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수급을 원 재료를 저희가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농산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구마니까 그리고 한 해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농산물을 저희가 이제 요번에 여기 이 지역에서는 저희한테 80톤 주세요. 그래서 계약하고 여기 가서는 60톤 주세요. 계약하고 저희가 이제 팔 수 있는 자신은 있으니까. 근데 되게 이거는 뭐 꼭 그분들은 아니지만 농민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kg에 11,500원에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가락시장에서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공급을 해줘야 될 제품들도 그쪽으로 가고 저희가 쓸 물량은 없고 뭐 그런 것들을 몇 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힘들구나. 그냥 수입해서 쿼터에 수입된 고구마를 가지고 하면 몰라도 우리나라 농산품으로는 이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플랫하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좀 한계를 느끼고 정말 잘 되는데도 접었던 비즈니스가 GL 푸드 스토리입니다. 혹시 고구마 농장을 해야겠다 생각 안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만 지으시는 거고요. 그거를 다 그 지역에 있는 거상들이 다 이렇게 사서 취합하고 뭐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농산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이 정해진 가격으로 수급하는 게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